빗물에 젖은 프리지아 어느 고단한 영혼의 기록. 여러분, 혹시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세상 모든 불빛은 나만 피해가는 것 같고 내리는 비조차 나를 비웃는 것만 같은 그런 시린 날 말입니다. 서울 변두리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건물들 사이에 이름도 없는 작은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도 손님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엔 22살 소녀 수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향수 대신 짙은 흙내음을 풍기는 아이. 수아의 봄은 꽃집 안에 갇힌 채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은 또래 아이들의 고운 손과는 달랐습니다. 장미가시에 찔리는 건 예산일이었고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꽃을 다듬느라 손가락 끝은 항상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후, 오늘은 가시가 유난히 독하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예쁘게 피어야 할머니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보탤 텐데. 수아는 힘겨운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아는 사실 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를 즐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할머니의 약값이고 밀린 월세였으며 당장 오늘 저녁을 해결할 컵라면 한 사발이었으니까요. 수아의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는 지금 차가운 병실에서 신부전증과 싸우고 계십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버려진 수아를 거두어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신 분. 수아에게 할머니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이번 달 꽃 배달 알바비 들어오면 할머니 좋아하는 카스텔라 꼭 사갈게. 응?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잘 견뎌야 해. 수아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가계부를 펼쳐 남은 잔액을 계산하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비는 그칠 줄 모릅니다. 수아는 오늘 단 한 송이의 꽃도 팔지 못했습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수아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독한 빗줄기를 뚫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아주 작은 손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흙탕물 속에 주저앉은 소녀에게도 과연 봄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빗줄기가 굵어지던 그때였습니다. 평생 리어카와 오토바이 소리만 가득하던 이 비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억소리 나는 몸값을 자랑하는 그 차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불청객처럼 수아의 작은 꽃집 앞에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내린 것은 건장한 경호원도 엄격한 회장님도 아니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었지만 어딘가 야위고 창백한 얼굴의 7살 소년 민호였습니다. 아이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무언가에 홀린 듯 꽃집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아가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줍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꼬마야. 비를 다 맞아서 어떡하니? 여기 들어와서 좀 닦으렴. 길을 잃은 거니? 수아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다정하게 말을 건넨 순간 민호의 세계는 멈춰버렸습니다. 맑은 눈망울, 오뚝한 코, 그리고 세상 모든 슬픔을 다독여줄 것 같은 그 부드러운 미소까지. 아이의 머릿속엔 매일 밤 눈물로 비비던 서재 속
엄마의 사진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엄마 맞죠? 나 민호예요. 엄마 기다리느라 밥도 안 먹고 기다렸는데. 민호는 울먹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꼬마야, 누나는 엄마가 아닌데. 누나가 엄마를 많이 닮았나 보구나. 수아가 놀라며 대답했지만 아이는 수아의 대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저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꽃향기,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다정한 시선만으로도 이미 수아는 민호의 엄마였습니다. 민호는 수아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7년 동안 쌓아온 아이의 지독한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흙탕물 웅덩이가 고인 낡은 꽃집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소녀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꼬마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아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걸까? 왜 내 심장이 이렇게 저릿한 거지? 이 작은 만남이 거대한 한성그룹의 근간을 뒤흔들고 20년간 묻혀있던 잔인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은 무엇일까요? 수천만 원짜리 산삼일까요? 아니면 해외 유능한 박사들이 만든 알약일까요? 한성그룹의 한 회장은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거식증에 걸려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손주 민호가 그 낡은 꽃집에만 다녀오면 볼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고급 세단이 꽃집 앞에 멈춰서고 민호가 가방을 맨 채 신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민호 왔니? 오늘은 누나가 민호 주려고 노란 프리지아를 제일 예쁜 걸로 골라놨어.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 오늘 아침에 우유도 한 컵 다 마셨어요. 누나한테 칭찬받으려고요. 민호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민호에게 꽃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식물의 이름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다시 피어나는지를 배우는 치유의 시간이었죠. 민호야, 이 꽃 이름은 프리지아라고 해. 꽃말이 뭔지 아니? 바로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야. 민호가 엄마를 기다리는 그 예쁜 마음을 누나가 응원한다는 뜻이지. 수아가 다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누나,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이 꽃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누나 옆에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아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자신 또한 이름도 모르는 부모를 그리워하며 홀로 버텨온 세월이 있었기에 아이의 외로움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움이라는 같은 색깔의 실로 마음이 단단히 묶이고 있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에서도 입을 꾹 닫았던 재벌가 손주가 수아가 내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수아가 입가에 묻은 고구마를 닦아주며 웃어줄 때 민호는 생전 처음으로 배부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민호야. 누나가 옆에 있을게. 아무데도 안 가. 수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운전기사는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고구마를 먹고 웃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봅니다. 민호의 변화는 한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손주를 살려준 고마운 은인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접근한 불순한 존재인지 한 회장의 마음속엔 의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한 회장은 저택 서재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정민,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낸 망령이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꽃향기가 가득했던 수아의 작은 공간에 이제는 거대한 자본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왜 항상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순간에 찾아오는 걸까요? 민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꽃집에 오늘은 꽃향기가 아닌 비릿한 쇠냄새와 거친 욕설이 들이닥쳤습니다. 재개발 강제 철거. 수아에게 그 말은 단순히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탄 트럭이 꽃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아가씨, 좋게 말할 때 비켜. 오늘 여기 싹 밀어버리라는 명령 떨어졌으니까. 철거 반장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제발이요.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이 꽃들 다 팔아야 우리 할머니 수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아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사내들의 무자비한 구둣발 아래 수아가 밤잠 설쳐가며 애지중지 키운 프리지아와 장미들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수아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건 꽃이 아니라 수아에겐 할머니의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이게 어디서? 사내의 거친 손길에 수아는 그대로 골목 어기 흙탕물 속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차가운 빗물이 옷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진흙 묻은 꽃 한 송이를 쥐고 꺼느껴 울었습니다. 이 세상엔 정말 신도 양심도 없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검은 우산 아래로 위험 있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성그룹의 한강우 회장. 그는 흙탕물에 처박혀 울고 있는 수아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주 민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엄마 같은 누나가 이런 처참한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이런 천한 노점상 하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건가? 돈 몇 푼 더 뜯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꼴이라니. 역겹군. 당장 치워버려. 한 회장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발.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수아가 고개를 들며 애원했습니다. 수아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한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외면과 비서들의 거친 제지뿐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흙탕물 속으로 밀어넣은 그 소녀가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여인의 딸이자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륜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는 비정한 명령만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흙탕물 속에 버려진 소녀와 따뜻한 차 안에서 죄책감 없이 떠나는 아버지. 이 비극적인 어긋남은 과연 어떤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는 망각을 선택해도 심장은
기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거 현장에서 흙탕물 속에 처박혔던 그 소녀를 차갑게 외면하고 돌아온 밤. 한 회장은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소녀의 눈망울이, 눈을 뜨면 그 소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 그 눈매, 어디서 본 듯한 게 아니야. 이건 정민이의 눈이다. 한 회장은 독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한 회장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로 잠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정민은 한 회장이 20년 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엔 푸른 바다를 닮은 사파이어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그것은 한 회장이 자신의 첫 월급을 몽땅 털어 그녀에게 바쳤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김비서, 아까 그 골목, 그 꽃집 소녀 목에 걸려 있던 거, 자네도 봤나? 그 파란 보석 말이야. 한 회장이 비서를 다급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자세히는. 하지만 분명 범상치 않은 광택이긴 했습니다.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한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목걸이가 자신이 선물한 그 목걸이가 맞다면 그 소녀는 정민의 딸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한 회장은 설마 하는 생각에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민호가 왜 그토록 그 꽃집 소녀를 따랐는지, 왜 그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천류는 눈보다 밝다는 사실을 말이죠. 잠든 민호의 방에서 아이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 나 이제 밥 잘 먹을게. 가지 마. 한 회장은 아이의 곁에서 그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본 게 정말 내 엄마의 그림자였느냐?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한 회장은 비서에게 수아의 머리카락이 묻은 손수건을 건네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연구소로 보내. 그리고 그 소녀의 배경, 부모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샅샅이 조사해.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해야 하네.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회장님 설마 친자 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확인해야겠다. 내가 흙탕물 속에 버리고 온 그 아이가 정말로 내 핏줄인지. 거대한 의혹의 닻이 올랐습니다. 20년 전 차갑게 묻어버렸던 과거가 수아라는 소녀의 모습으로 되살아나 한 회장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한 회장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 그곳엔 숫자 99.9%라는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 그 흙탕물 속에 내팽개쳐졌던 소녀는 한 회장이 20년 전 잃어버렸던 그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내 손으로 내 딸을. 으악. 한 회장은 말도 안 된다는 듯 헛웃음을 짓다가 이내 오열했습니다. 한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체면도 권위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자식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흙탕물 속에 처박으라 명령했던 비정한 아비의 피눈물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꽃집이 무너지기 직전의 찰나였습니다. 빗줄기를 가르고 한 회장이 차에서 튀어나갔습니다. 구두가 지늘게 빠지는 줄도 모르고 우산도 팽개친 채 그는 불도저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춰. 당장 멈춰. 이놈들아. 저 아이한테 손대지 마. 한 회장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아니, 위험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철거 반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 줄 알아? 내 딸이야. 20년 만에 찾은 내 딸이란 말이다. 한 회장은 반장의 멱살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50년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 없던 오만한 권력자 한강우. 그가 지금 차가운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그는 아이의 발등 위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이 차가운 빗속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 회장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아빠라고? 수아가 멍하니 한 회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높은 분이 왜 지금 자신을 껴안고 아이처럼 울고 있는지. 하지만 한 회장의 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진동과 내 딸아라고 부르는 절규 섞인 목소리에 수아의 심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버지라는 그리움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철거 현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진흙투성이가 된 수아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인 양품에 꼭 안았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심장을 비로소 다시 찾은 것이죠. 김비서, 당장 병원 준비해. 할머니도 우리 수아도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한 회장이 외쳤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기적.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수아가 정체를 숨기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는지 죽은 정민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실이 거짓보다 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수아와 상봉한 기쁨도 잠시. 한 회장은 수아를 키워준 할머니로부터 20년 전 정민이 남긴 낡은 유품 상자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아기 베넷 저고리와 함께 정민이 피눈물로 써내려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민이가 죽기 전까지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군요. 수아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할머니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회장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죠. 당시 재벌가의 후계 구도를 지키려던 선대 회장과 일가 친척들은 정민에게 잔인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지우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아 우리 가문에 바치고 너는 영원히 사라져라. 정민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우 씨, 당신은 몰랐겠죠. 당신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몰아세웠는지.
나는 내 딸이 그 독사 같은 재벌가 싸움의 도구로 자라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음을 위장하고 당신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수아를 평범하지만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정민은 수아를 재벌가의 불행한 상속자로 만드느니 가난하더라도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스스로 밑바닥 인생을 선택했던 겁니다. 수아가 흙탕물 속에서 자란 것은 비극이 아니라 딸의 영혼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의 마지막 방패였던 것이죠. 한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정민아,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서 떠난 줄로만 알았어. 내가 우리 아이를 지키려고 그 모진 세월을 혼자 견뎠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성공에만 미쳐서 내 가족들이 너를 난도질하는 것도 몰랐구나. 한 회장은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한 회장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방관이 정민과 수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말입니다. 그의 슬픔은 곧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수아의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린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서늘한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맞춰진 퍼즐 조각. 수아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들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습니다. 정민이 목숨 걸고 지켰던 수아의 순수함을 이제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지키겠노라고 말이죠. 여러분, 겨울이 깊을수록 봄꽃은 더 진한 향기를 품는다고 하죠. 흙탕물 속에서 처절하게 울던 소녀 수아에게도 마침내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수아는 이제 낡은 패딩 대신 단아한 정장을 입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골목 대신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정민기념복지재단 건물이 세워졌고 그 중심엔 수아가 가꾼 화사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이들에게 꽃을 심는 법을 가르치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수아의 가장 큰 소망이었던 할머니의 건강도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가장 큰 보약이 할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한 회장은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20년간 수아를 지켜준 은혜에 매일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정원에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정민이가 하늘에서 우리 수아 이렇게 행복한 거 보면 다 용서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란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수아 눈물 흘릴 일 없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한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거식증으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민호는 이제 수아를 고모라 부르며 누구보다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민호의 볼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예전의 창백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모,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엄마 사진 앞에서 자랑하고 왔어요. 민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 대단하네. 엄마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우리 민호 최고.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천륜의 이끌림으로 처음 수아를 알아본 민호야말로
이 가문의 비극을 끝낸 가장 작고 소중한 영웅이었습니다. 수아는 오늘도 꽃을 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꽃은 밟힐수록 향기가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혹시 흙탕물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을 알아봐 줄 누군가가, 그리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찾아올 테니까요. 흙탕물 속 들꽃에서 세상의 정원이 된 소녀 수아.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의 꽃 한 송이를 피웠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